최고에서는 물과도 같다.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죠. 이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다투지 않고 방향을 바꿔가지고 바다로 흘러간다라는 거.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규제의 벽이 앞을 막았을 때 리플은요. 미국과 싸우는 대신에 아부다비라는 새로운 물길을 텄습니다. 여기서 대중은 이것을 피난이라고 부르지만요. 현명한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 자본은 고인물이 아니라 흐를 수 있는 곳에서 생명력을 얻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거대한 물줄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이번 영상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금융질서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리플의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의 금융서비스 규제당국으로부터 공인 법정화폐 참조 토큰 자격을 부여받았는데요. 이번 승인으로 인해 가지고 FSRA 허가를 받은 기관들은 리플의 RLUSD를 규제된 금융활동 전반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단순한 허가가 아니라요. 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전환을 전 세계에다 본격적으로 알리는 상당히 중대한 분수령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2025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규제에서 미국과 중동의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해였죠. 이 미국은 소비자 보호랑 전통 금융권 보호를 앞세우면서 7월달에 스테이블코인 전반에 대한 연방 감독 체계를 마련을 했습니다. 반면에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기관 자본 유치랑 금융 허브화 전략을 강화하면서 이 규제 유연성까지도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서 리플의 선택은 이런 흐름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는 거. 이 미국 시장의 한계는 뚜렷합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는 발행사가 보유자한테 이자라거나 수익을 제공하는 것들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고금리 시대의 기관 투자가들이 무이자 자산을 선호하기란 쉽지가 않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 미국 국채 수익률이 5% 정도일 때 1억 달러를 이자가 없는 스테이블코인에 예치하면은 연간 500만 달러의 기회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규제 아래에서는 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대출 기능이 없는 이 좁은 은행과 같은 모델로 묶이게 되면서요. 연준의 유동성 지원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제약들 때문에 미국은 이 RLUSD를 단순 결제용 자산 그 이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반대로 아부다비의 규제들은 기관 투자자 친화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 FSRA는요. 준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토큰 보유자한테 배분하는 것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ADGM에서는 이 적격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써 수익 공유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고, 이 자본금 요건도 은행처럼 거대하지가 않고요. 일정 금액과 운영비 기준으로서 설정돼가지고 대규모 확장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준비금도 역시 반드시 제3자 수탁기관에 분리보관하도록 규정을 하면서 이 발행사가 파산했을 때 고객 자산을 독립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글로벌 기관이 리플 RLUSD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기반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RLUSD는 이제 은행권의 통합까지도 앞당기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측에서는요. 이 암호자산 중에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 스테이블코인을 규제된 자산군으로 분류를 하면서 준비금과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자산과 동일한 낮은 위험 가중치를 적용하게 했는데요. 이게 바로 RLUSD를 보유하는 은행이 국채나 현금과 유사한 수준으로서 자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의 젠뱅크라거나 그리고 FAB 같은 이런 글로벌 은행들 같은 경우는 RLUSD를 채택해도 대차 대조표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젠드뱅크 같은 경우는 리플 결제 인프라를 도입을 했고요. 아프리카의 ABSA 은행도 리플 네트워크를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아부다비에서 주요 은행 그리고 핀테크 기업과 협력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디지털은행 젠드뱅크랑 핀테크 기업 마모 같은 경우는 이 리플 결제 스택을 실제 도입한 사례고요. 알마리아뱅크는 현지 금융그룹 룰루랑 협력해가지고 블록체인 해외 송금 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고, 여기서 룰루는 XRP 기반 솔루션을 초기부터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RLUSD 같은 경우는 이런 금융 인프라 전반에서 법정화폐랑 디지털 자산을 잇는 새로운 기축 자산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 아부다비는 실물자산 토큰화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국부펀드가 보유한 부동산, 원자재 같은 실물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바꾸는 정책들이 진전이 되고 있고, RLUSD는 이런 거래에서 결제통화 후보로서 떠오르고 있다는 거. 이 명확한 규제 우산 아래에서 안정성과 신뢰가 확보된 RLUSD는요. 이 보수적인 기관 자금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안전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존의 스테이블코인과는 다르게 RLUSD가 규제 명확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규모 기관 자금이 머무르는 파킹 수단으로서 상당히 적합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RLUSD랑 XRP는 서로를 강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플레트의 오토 브리징 기능은 두 토큰 간의 최적 교환 경로를 자동으로 탐색을 하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 원화 토큰을 브라질 헤알 토큰으로 바꿀 때 여기서 네트워크는 KRWT 그리고 XRP로 그리고 BRLT 경로를 자동 설정해가지고 가장 낮은 비용을 실현합니다. RLUSD가 대규모 유동성을 제공하면요. 여기서 RLUSD XRP 풀은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유동성 풀이 되고, 어떤 통화에 대해서 RLUSD로 교환을 하더라도 XRP를 경유하는
공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RLUSD가 늘어날수록 XRP 거래량과 유동성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리고 2024년에 도입된 리플 레저의 AMM 구조도 XRP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이 AMM의 유동성을 제공하려면 두 가지 자산을 50대 50 비율로 예치를 해야 되는데요. RLUSD의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로 성장을 하고 또 그중에 10% 정도가 AMM에 배치가 된다면 RLUSD 10억 달러 예치를 위해서 반드시 XRP 10억 달러치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시장에서 XRP를 강제로 대량 흡수하는 효과를 만들어서 희소성까지도 강화하겠죠. 그리고 리플 레저에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소량의 XRP가 수수료로 소각이 됩니다. 이 한 거래당 소각량은 미미해 보이지만요. 기관급의 거래가 하루 종일 폭증하면 누적 소각량은 무시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 이 RLUSD가 글로벌 송금과 결제에 널리 사용이 될수록 리플 레저의 트랜지션 숫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게 바로 XRP 공급량을 영구적으로 줄이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만들어서 중장기적인 가치 보존에 기여를 하게 될 거예요. 내가 리플의 기존 ODL 모델도 RLUSD 등장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이 과거에는 송금 시점에 각국 통화를 XRP로 바꾸는 구조였다면요. 이제부터 기관들은 안정적인 RLUSD를 미리 보유하다가 필요할 때만 XRP를 매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요 통화 간의 직접 거래에 대해서 RLUSD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이 변동성 리스크를 제거한 이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네트워크의 활용도를 크게 높이면서 다시 한번 오토 브리징을 통해서 XRP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리플은 3단계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직된 규제를 우회하면서 아부다비라는 유연한 규제 피난처를 확보하면서 이 수익 공유 같은 여러 가지 유리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어요. RLUSD를 국제 규제 체계상에 우량 자산군을 올려가지고 은행들이 부담 없이 채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RLUSD로서 유입된 막대한 기관 자금을 리플 레저의 오토 브리징 그리고 AMM 구조로서 자연스럽게 XRP의 유동성과 희소성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전망도 긍정적이죠. 일본의 SBI 그룹은 2026년 회계연도 내에서 RLUSD를 도입하기로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미국이 내부 규제 논쟁으로 주춤한 사이에 아부다비랑 리플은 미래 금융의 기반을 빠르게 구축을 했다라는 거. 이 XRP 투자자분들에게 RLUSD는요, 경쟁자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심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리플은 이제부터 단순한 국경 간 송금 사업자를 넘어가지고 전 세계 가치 이동을 관장하는 이 금융 인프라 네트워크로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시장의 소음을 제대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에 타이밍을 잡습니다. 이 투자 오래 하신 분들 전부 다 아시는 내용인데도 막상 실전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건데요. 우리가 흔히 남들이 가장 질투할 때 팔아라, 남들이 가장 욕할 때 사라 이런 말들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 남들의 목소리를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죠. 사실 정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일 보는 제 영상의 댓글이에요. 이 리플에 대한 불만, 짜증, 비관, 망했다, 이제 끝이다, 리또속이다 이런 댓글들 하루 종일 줄줄이 달리는 날이 있습니다. 이런 날은 대부분 공포가 극대화된 시점인 거고 그 공포가 극대화된 구간은 거의 항상 저점 근처였습니다. 반대로 리플 가자, 만원은 기본이다, 이제 시작이다, 역시 리플은 다르다 이런 긍정이 지나치게 과열될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구조적으로 고점 신호가 될 확률이 놀라울 만큼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투자심리 지표처럼 활용하는 습관을 가져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 시장이라는 데이터에 의한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코인 시장 특성상 심리적인 컨트롤도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몇 주일 전에 리플이 2,700원까지 하락했을 때 그때 한번 영상 찾아서 댓글 보세요.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이 많았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2,700원 찍고 현재 리플은 다시 3,000원 위로 올라온 상황이죠. 이렇게 비관의 댓글이 많을 때를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인간심리 보조지표로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에서도 목표 타점을 정말 중요시 생각하는 이유, 막상 상승했을 때 더 올라갈까봐 팔지 못하고 하락의 공포지수가 가장 높을 때 더 하락할까봐 분할 매수의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원칙 매매를 살려가지고 단기 저점과 고점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 결국에 시장은요, 가격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이 어디로 쏠릴지를 읽으셔야지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심리의 과열과 공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시장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이 남들이 소리치는 방향을 따라 걷지 마시고요. 그 소리에 담긴 심리를 읽어내는 분들이 결국에 이런 시장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결국 시장은 언제나 똑같이 흘러가고요. 달라지는 것은 그 흐름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뿐입니다. 사실상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습니다. 이 정보는 넘쳐나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 이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정리된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입니다. 최근에 리플 단기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 단기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 잡고는 싶어도 이 매수 타점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안내드렸던 리플 전용방에서 설명드렸던 중요 내용이지만요. 핵심 내용 6가지로 노하우 압축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업로드 드리면서 짧게 설명드린 내용이지만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내용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인 신사 채널 5강 영상이에요. 리플 바닥 신호 잡기로서 조금 더 쉽게 단기 저점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리플 XRP에 대한 이 단기 고점에 대한 매도 중요하겠지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단기 저점들을 얼마나 잘 찾아내고 여기에 대해서 원칙 매매를 활용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강력하게 폭락하는 공포 구간에서의 바닥 신호라거나 이에 따른 거래량 움직임이 어떻게 됐을 때 바닥인지, 그리고 지지 구간 잡는 방법이라든지 각종 보조 지표를 활용해가지고 하락 음봉 패턴에 대해서 분석 도움 드리고 있고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서 6가지 내용 중에 앞부분만 짧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리플 전용 정보방 신청 주시면은 참고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고점에서 매도에 대한 욕심만 생각하시다 보면은 결국에 단기 저점이라는 이런 중요 타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중요 타점 찾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 드리지만요. 이 단기 저점에 대한 분할 매수,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안내드리는 이유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 단기 저점 가치도 잘 활용할 줄 아신다면 결국에 시장이 다시 살아났을 때 단기 고점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값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정보방에서 영상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해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단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기 때문에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제대로 활용하실 분들께서만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